당신은 내 아내잖아. 집안 식구들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짓밟아. 당신은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일 500만 원짜리 환갑 잔치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시간이 되자 호텔 지배인은 제게 청구서를 내밀었죠. 그들은 제가 모든 하객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서라도 돈을 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죠. 숫자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제 직업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오늘 저를 위해 파놓은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주 전 스스로를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진짜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에서 벌어진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 이서연입니다. 한 무역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숫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돈은 결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하며 각자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제가 수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 눈에 저는 항상 까다롭고 무뚝뚝하며 심지어는 싹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제 남편 박준호는 입만 열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어머니나 여동생 문제가 얽히면 저는 순식간에 큰 그림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큰 그림이란 건 솔직히 말해 보통 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님은 체면 때문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항상 가풍이 바로 선집안인 척 행동하셨죠. 하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저를 억누르셨습니다. 며느리는 싹싹해야 한다. 그리고 제 시누이 박준희.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사는 유형의 인간입니다. 주머니에 돈은 얼마 없으면서도 말은 언제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했죠. 그녀는 과시욕과 경쟁심에 미쳐 있었고 특히 겉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40테이블 규모의 큰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건 존경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박준희가 여기저기 다니며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죠. 이번 환갑잔치는 제가 전부 책임질 거예요. 제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어깨가 으쓱하셨습니다. 잔칫날, 시어머니는 고운 붉은색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마치 여기가 환갑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연기 무대인 양연회장 중앙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시작부터 계속해서 잔을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말했죠. 내 딸이에요, 내 딸. 저 애가 전부 다 알아서 했지 뭐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의기양양하면서도 우월감에 가득 찬 마치 봤지? 내 딸이야말로 싹싹하고 제대로 된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남편 박준호는 어머니와 여동생 곁에 서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성공한 남자처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누가 봐도 화목하고 효심 깊은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희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는 모습, 그녀가 웃는 방식, 칭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랑하는 모습과 남편이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며 이 잔치가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3일 전에 몇 가지 아주 이상한 단서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서들을 하나로 잇는다면 하나의 함정이 완성되었죠. 손님들이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 분위기는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잦아들고 잔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물잔을 내려놓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곧장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준희 쪽도 아니고 박준호 쪽도 아닌 바로 제 쪽으로 말입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팀장님, 오늘 연회 남은 잔금 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테이블은 침묵에 휩싸였고 그 침묵은 옆 테이블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대화가 멈췄고 몇몇 시선이 제게로 향하더니 이내 연회장 전체가 마치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제게 확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빛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희,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다시 표정을 수습하고는 순진한 척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들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숫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놀랍지도 제 예상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배인을 보고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박준희에게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 다음은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깟 가짜 체면 하나 살리자고 제가 1 억만 원이 넘는 돈을 낼 것 같아요? 당신들 수준으로 날 함정에 빠뜨리기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제 말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떨어지자 공간 전체가 숨막히는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왜 그 순간 제가 그렇게 꼿꼿이 서서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는지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의 보름 전부터 이 함정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신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누구네는 환갑잔치를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누구네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주어 한마디로 마무리하셨죠. 인생에 환갑이 몇 번이나 있다고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친척들이 이 집이 망했다고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마음속으로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되지 않아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준희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마치 무대에 오를 순간만을 기다린 배우처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 올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40테이블도 괜찮고 좋은 호텔도 괜찮아요. 제가 전부 쏠게요.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을 돌아보며 마치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이라도 들은 듯 눈을 빛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두 눈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일종의 희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마음속에서는 분명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봤지? 내 딸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식이야. 돈만 끌어안고 사는 저런 며느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남편은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다 아는 남자라도 된 듯한 목소리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래야지.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뭐든지 다 재고 따지고 하면 우리 집이 언제 남들 앞에서 고개 들고 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어머니나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고 바로 발끈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볍게 한마디 물었을 뿐입니다. 총 비용은 계산해봤어? 박준희는 저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자신감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실력보다는 허세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걱정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지 몰라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박준희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SNS 마켓을 한다고 하고, 어떨 때는 화장품 관련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고급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죠. 하지만 진짜 매출이 얼마냐고 물으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월말에 급하다고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가서는 갚을 날이 되자 모른 척 잊어버린 척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 500만 원짜리 잔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돈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그 저녁 식사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나 이야기했죠.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외가 쪽 사촌 언니와 통화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준이 말이야. 글쎄 내가 손 하나 못 대게 한다니까. 엄마 환갑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나 엄마 어깨 펴게 해줘야 한다면서 말이야. 제가 지나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연회장을 보러 갔습니다. 두 모녀는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고 샘플 테이블과 배경 현수막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의 특별한 날을 준비하며 같은 애매한 문구와 함께 말이죠. 친척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많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딸이 효녀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한바구음을 지으셨고 집안을 걸어다니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잔치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떤 영광을 입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직 저만이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공급업체와 파트너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죠. 주말에 그것도 고급 호텔에서 40테이블 규모의 큰 잔치를 하려면 말 몇 마디로 연회장을 예약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어떻게든 계약금을 걸어야 하고 그 금액은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희가 비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빨리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뉴를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자고 할 때마다 그녀가 아주 크게 웃으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지켜봤습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려 할 때만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업계 지인에게서 바로 그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준희는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쪽에서 급전을 빌리고 저쪽에서 외상을 하며 겨우 300만 원을 모아 계약금을 냈던 겁니다. 300만 원은 연회장을 예약하고 계속해서 엄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는 딸 역할을 연기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잔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환갑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인 체면 노름이었고 그런 연극에는 언제나 뒤에서 뒷감당을 할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도 바로 저였던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집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준희가 계약금을 마련한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 대한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돈 벌어서 죽을 때 싸갈 거니? 같은 비아냥도 제가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살 때마다 들려오던 신랄한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이상한 달콤 쌉싸름한 태도가 나타났죠. 시어머니와 오래 산 저 같은 사람은 척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니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엄마가 단호박 갈비찜 해놨다. 너 일하느라 힘든데 먹고 기운 내렴. 듣기에는 아주 다정하게 들렸지만 몇 년 동안 며느리 흠잡는 것만 좋아하던 분이 하필이면 박준희가 자기 능력 밖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그는 제 직장일에 대해 자세히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또 야근했어? 하고 묻는 게 전부였고, 제가 피곤해하면 일찍 자라고 말하는 게 다였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그는 더 많이 묻기 시작했는데 항상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자기 회사 실적 좋다던데 분기 보너스 꽤 두둑하겠네? 저는 머리를 말리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딱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제가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죠. 남편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 돈을 빼낼 계산이 서 있을 때만 아내의 수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래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듣고 나서 하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실망의 빛은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서연이가 계산 하나는 똑 부러지지. 숫자 다루는 일에 익숙해서 말이야. 또 다른 날은 외가 쪽 고모에게 걔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 결제나 계약서, 송금 같은 건 걔만큼 잘하는 애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은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내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제 역할을 심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모두가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런 방식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놓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물을 치는 것이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위가 온통 다른 사람들의 눈, 입, 논리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댁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만 있다면 정면 대결은 피했습니다. 제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기만 하면 제가 조용히 집안의 평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돈을 낼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틀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누구의 정체를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관찰하고 탐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는 저와 박준이 둘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휴대폰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톱을 칠하고 있었죠. 저는 지나가다가 마치 무심결에 묻는 척했습니다. 남은 잔금 준비는 잘 돼가?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매니큐어를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아주 살짝 멈칫했습니다. 아주 작은 멈춤이었지만 숫자와 표정을 읽는 데 익숙한 제가 알아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주 빠르게 얼굴을 찌푸렸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언니는 왜 자꾸 물어봐? 저는 그 자리에 몇 초 더 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다면 아픈 곳을 찔린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분노는 뒤에 다른 사람들이 보길 두려워하는 깊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박준희는 돈이 없고 돈이 없을수록 더 큰 소리를 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제 모든 의심이 서서히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서 조금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1시가 다 되었을 때였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거들어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늦추고 침실 문 뒤에 숨었습니다. 처음에는 응, 알았어, 조급해하지 마 같은 몇 마디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제 심장을 차갑게 얼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단 진행해. 그러다 모자라면 형부가 서연이한테 얘기할게. 저는 문 뒤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전화기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준희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추측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확실한 말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잔치를 충분히 크게 화려하게 벌여서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마지막 순간에 제게 떠넘길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계속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리석고 귀찮은 아이를 달래는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아. 하지만 지금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시끄러워지면 더 복잡해져.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 결제할 때 돈이 모자라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서연이가 감히 엄마 망신시키지 못할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장치였을 뿐입니다. 친척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알아서 돈을 낼 사람, 그는 저에게 물어볼 생각도 저를 존중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아주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번 시댁 때문에 참고 견디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명백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판을 짜는 사람이 있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를 쫓아맬 도덕적인 명분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돈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1 0만 원이든 1 200만 원이든 결국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들이 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엄마 체면이라는 두 글자를 높이 쳐들기만 하면 제가 순순히 지갑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마침내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군중과 도덕을 이용해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그들이 쳐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잠에게 될 것입니다. 웃고 나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함정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나면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그 함정을 어떻게 깔끔하게 해체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정을 친 자들이 스스로 그 함정에 걸려들게 할 방법을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인사를 했고 조용히 아침을 먹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착한 남편, 효자 아들 연기를 하는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낌새를 보이면 그들은 방식을 바꿀 것이고 그러면 저는 다시 단서를 잃게 될 테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메일을 열거나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린 뒤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박준희가 예약한 바로 그 호텔의 기업 고객 담당자인 최수진 부장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가 그곳에서 2번의 파트너 감사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저와 그분은 꽤 괜찮게 협업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럽지 않게 질문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금방 받았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팀장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곧 그곳에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전화드렸다고 했죠.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까 봐 걱정된다고요. 최 부장님도 별 의심 없이 제 앞에서 바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몇십 초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 환갑잔치 맞으시죠? 40테이블,
계약자 성함은 박준희 님이시고 계약금 300만 원도 그분이 송금하셨어요. 문제 없습니다, 팀장님. 그 말을 듣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공식 서류상으로는 계약자도 박준희, 계약금을 낸 사람도 박준희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이름은 없었죠.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대신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 뒤에 숨겨진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최 부장님의 다음 말은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아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팀장님, 저도 처음에는 박준희 님이 전부 알아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메뉴 확정하러 오셨을 때 저한테 따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행사 당일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형님이신 팀장님하고 상의하라고요. 집안 돈 관리는 형님이 하신다면서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만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혹시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계략이 명확한 말로 확인되었을 때의 차가움이었죠. 역시나 그랬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박준희가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친척들에게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터놓고 은밀하게 호텔 측의 화살을 제게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돈이 모자라면, 급하게 서명해야 하면, 잔칫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들은 더 이상 박준희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제게로 올 겁니다. 박준희는 실력 있는 사람의 지혜는 없었지만 입으로 사는 사람들의 잔꾀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동의 한마디 없이 저를 예비 방안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최 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장님. 그냥 모든 게 명확했으면 해서요. 그날 추가 비용이나 결제할 일이 생기면 계약서에 서명한 분에게 먼저 연락해 주세요.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박준희님 말씀이시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지기로 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괜히 부장님 쪽이 곤란해질까봐 그럽니다. 최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마도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잘 일러두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단계에 이르자 더 이상 끓어오르는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박준희의 텅 빈 체면에 웃음이 나왔고 아내를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 여동생과 척척 호흡을 맞추는 남편의 방식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한 가족을 외치면서도 돈 문제만 얽히면 저를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친척, 친구, 심지어는 평소에 경쟁하던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한 번은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떠들썩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자식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좋은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하나 손댈 필요가 없었다니까. 우리 준이가 엄마는 그냥 즐기기만 하라고 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몇 초만 더 서 있었다면 시어머니 앞에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단결력이 좋아서 누구 하나 손댈 필요가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크게 자랑할수록 박준희의 퇴로는 좁아졌고 퇴로가 좁아질수록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끌어들여 구원받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이 저를 억누를 때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체면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준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독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몇 마디의 감탄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기꺼이 썼습니다. 그리고 중독된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대신 대가를 치러줄 희생양이 항상 필요한 법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이해심 많은 남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온 역할이었죠. 그는 더 이상 제 분기 보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옷을 개고 있을 때 그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의 환갑잔치는 한 번뿐이잖아. 요즘 자기 기분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너무 날 세우지 마. 무슨 일이든 부드럽게 넘어가자. 언뜻 들으면 아내에게 화목을 지키라고 조언하는 남편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조언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은연중에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부드럽게 넘어가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언어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분노를 삼켜야 한다는 것.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나를 세울까봐 그래? 남편은 순간 움찔했지만 단 1초만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자기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옷을 마저 개어 옷장에 넣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그저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했을 뿐이며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과의 통화 이후 제 머릿속에는 아주 명확한 원칙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요. 그 원칙은 짧았지만 제가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체면을 세운 자가 대가를 치른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돈이나 호텔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시에 출근했고 집에 있을 때는 온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자랑을 들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 저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얼마나 멀리 밀어내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박준희는 점점 더 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수준의 40테이블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비싼 메뉴로 바꾸었습니다. 엄마 환갑잔치를 초라하게 하면 남들이 비웃는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기어코 LED 배경, 갤러리 테이블, 샴페인 타워, 손님들을 위한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까지 추가했습니다. 심지어는 테이블 위 음료수도 그냥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음료에서 더 비싼 종류로 바꾸자고 고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맞장구를 쳤습니다. 반은 자랑스럽고 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감탄하게 만들어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감탄의 눈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휴대폰을 들고 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저 사람에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우리 준이가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음식부터 장식까지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다니까. 엄마 잔치를 초라하게 할 수는 없대.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총 비용이 더 이상 처음의 숫자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들 발밑에 구덩이는 한 뼘씩 더 깊어졌습니다. 잔치 전날 오후 제가 미처 끝내지 못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앉지 않고 문에 기대어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애매한 표정이었죠. 제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잔치 갈 때 카드랑 현금 좀 챙겨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대처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주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가장 노골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환갑잔치에 가는 거야? 아니면 당신 집안에 과시욕을 구하러 가는 거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한 집안 식구끼리 돕는 게 뭐 어때 해서 그렇게 나를 세워. 저는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 식구.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내가 돈 내야 할 때는 한 집안 식구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비꼬고 당신 여동생이 나를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할 때는 왜 아무도 내가 한 집안 식구라는 걸 기억 못하지?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네.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을 찔리면 사실을 덮기 위해 자동적으로 화를 내는 법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저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고 남편조차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는 이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만지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거울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 표정은 마치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빛났습니다. 박준희는 휴대폰을 붙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호텔에 전화하고 사진작가에게 전화하고 사회자에게 당부하며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바쁜 모습은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옷이었죠. 화장은 적당히 하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평소처럼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날 제 가방에 시댁 식구들이 기대하던 신용카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챙겨간 것은 스스로를 빚쟁이의 대역으로 만들지 않을 만큼의 명확한 정신과 기억뿐이었습니다. 차를 타러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뒤돌아보며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 많으니까 처신 잘해라. 누가 보고 이 집 며느리 센스 없다고 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돌아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누가 더 처신을 잘해야 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눈살을 찌푸릴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연회장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축 환갑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활짝 웃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배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희는 마치 진짜 주인인 양 연회장을 오가며 끊임없이 웃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머니를 위해 전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지었고 옆에 선 남편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테이블에 앉아 말없이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박준희가 아주 크게 웃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날 무렵이 되자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더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변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호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때때로 로비와 지배인이 서 있는 곳을 힐끗거렸습니다. 잔치는 거의 끝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배불리 먹고 마셨고 칭찬과 축하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술과 기쁨에 두 뺨이 붉어질 정도로 체면을 세우셨죠. 박준희는 갈수록 효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녀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디저트가 나오고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호텔 지배인이 청구서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 몇 초간 멈칫하더니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저편에서 그를 보자마자 박준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 역시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지배인은 제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팀장님, 오늘 연회 남은 잔금 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이미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멈췄고 박준희는 순진한 척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알아서 처리하라는 듯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들어 한 장씩 넘겨보고는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이깟 가짜 체면 하나 살리자고 제가 일 0만 원이 넘는 돈을 낼 것 같아요? 당신들 수준으로 날 함정에 빠뜨리기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시선이 제게 쏠릴수록 머리는 더 맑아졌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부터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청구서를 들어 아주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운 테이블 몇 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총 1 52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잔금 1 220만 원. 맞죠? 제 앞에 서 있던 호텔 지배인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박준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세 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제가 그녀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전부 책임진다고 했으니 이 남은 잔금 네가 결제해. 박준희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입으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답게 그녀는 금세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얻으려는 듯 옆 테이블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가 호텔 측이랑 일처리 다 했잖아요. 언니가 먼저 결제하세요.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했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근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똑똑히 들으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자기가 원하던 방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이를 악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억눌린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초조함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서연아, 시끄럽게 하지 마. 손님들 다 보잖아.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체면만 걱정하는 이 남자.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똑바로 물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질까봐 무서워요? 그럼 당신 동생더러 돈 내라고 해요. 난 책임지겠다고 한 적 없으니까.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연회장 한가운데를 강타했습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물잔을 든 채 그 말을 듣고는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친척들 앞에서 위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라. 집안일이니 네가 일단 먼저 내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엄마 좋은 날이잖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아마 엄마 좋은 날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를 악물고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그녀가 말하는 좋은 날이 바로 그녀의 아들과 딸의 거짓말과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잘랐습니다. 안 내요. 약속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며느리로 산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말이죠. 제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포장해줄 인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테이블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옆 사람에게 귀를 대고 입도 가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한 거야? 어떤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박준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했던 연 회장에는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와 어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준희는 그제야 정말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오빠를 보고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릿속이 시나리오가 틀어지면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배인이 사람들 앞에서 제게 다가오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집안 전체의 체면을 구하기 위해 돈을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감히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까발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처음에 점잖은 척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선명하게 섰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눈은 저와 지배인 그리고 친척 테이블 사이를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심정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연극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박준희를 보며 누군가 책임을 져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 서서 청구서 가장자리에 손을 얹은 채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다음 일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의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다가 박준희를 그리고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아주 낯선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처음에 그 자랑스러움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희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웃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얼굴에는 당혹감만 더 짙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그 체면이라는 것이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친척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느끼자마자 박준희는 즉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어붙은 듯 서 있지 않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계속 깜빡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피해자 역할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지금 일부러 엄마 환갑잔치 망치려는 거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빈석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어른들이 즉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으며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잘 알았습니다. 외부인들은 자초지종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단 하나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 며느리가 돈 내기를 거부하며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쪽 친척인 한 아주머니가 옆으로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해결할 것이지. 사람 많은 데서 저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어떡해. 다른 아저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희는 그런 시선 몇 개를 받자마자 즉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언니가 그런 말을 하면 언니는 온 친척이 엄마를 어떻게 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역시 궁지에 몰릴수록 연기력이 늘어나는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계속 말하게 내버려 두었고 주위의 불편한 시선이 제게 조금 더 쏠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하는 사람의 가면을 벗기려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몸을 숙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메모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말싸움을 하지도 친척들과 옥신각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지배인에게 곧장 다가가 그의 눈앞에 휴대폰을 내밀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서명한 사람이 누군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호텔 지배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박준희를 힐끗 보고 시어머니를 힐끗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당황한 모습은 그 역시 자신이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시선이 집중된 연회장 한가운데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연회 계약서는 박준희님 성함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300만 원도 박준희님이 송금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테이블에서 즉시 어머!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박준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그럼 아까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는 건 뭐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문가에 앉아있던 한 아저씨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이 박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웅성거림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들 모두가 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통로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조금 더 높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박준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텔 측에 남긴 특별 요청사항, 당일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급하게 결제해야 할 일이 생기면 형님에게 연락 주세요. 집안 돈 관리는 형님이 하시니까요. 맞죠? 박준희의 하얗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짜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끊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그녀가 말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잘랐습니다. 아니, 편의상이 아니지. 넌 돈이 모자랄 때 호텔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 제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느리고 명확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착한 목소리 때문에 연회장 전체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추악함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본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댁 쪽 친척인 한 아주머니는 입술을 비죽이며 박준희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호기심과 불쾌감에서 이제는 잔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의 딸에 대한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는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방금 전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공황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이 사이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 그만해.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1초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1초 동안 저는 그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해심 많은 남편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깨지자 저를 입막음하기 위해 안달이 난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뿌리쳐서 그조차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여동생을 동정하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시어머니를 보고 박준희를 보고 연회장 곳곳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지갑이 아닙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수저가 접시에 닿는 소리도,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도, 누구 하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두꺼워서 제 자신의 숨소리조차 똑똑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희는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텅 빈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침묵이 깨지고 나면 시댁 식구 중 누구도 그것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준희는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막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서 어깨를 떨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반은 진짜고 반은 연기인 공황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끊어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무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어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확신에 찬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쪽 외가 친척인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인데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지. 다른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쪽 저쪽을 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이가 잘못한 건 맞지. 하지만 이 지경까지 왔으면 서로 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박준희를 보고 주위에 흔들리는 시선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마음 약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청구서를 제게 떠넘기려고 미리 계획했던 방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모자라면 형부가 서연이한테 얘기할게.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얼굴이 새빨개진 채 가슴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나서서 대의를 처리하는 남자라도 되는 양 연회장 한가운데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됐어. 모자라면 내가 낼게. 이제 만족해? 연회장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침내 집안 남자가 나서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지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물었습니다. 당신 돈 어디서 나서요? 아니면 제 돈으로요? 그 말은 남편이 간신히 체면을 되찾으려던 바로 그 순간에 떨어져 그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위의 친척들은 즉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머, 그럼 지금까지 돈은 누가 냈던 거야? 저는 남편이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걸음 더 다가가 여전히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집 대출금, 차 할부금, 어머니 병원비 누가 냈죠? 말해봐요. 연회장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소리칠 필요도 길게 하소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몇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월 대출 상환금,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의 병원비, 집안의 크고 작은 생활비, 대부분이 제 손을 거쳐 나갔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은 언제나 친구에게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으로 돌리거나 여동생을 조금 돕는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버텨야 했던 몫은 결국 언제나 저였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대가 한번 크게 움직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반박하는 순간 자신이 누구에게 의지해 살았는지만 더 드러날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처음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전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향한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 왔던 사실을 처음으로 직시해야만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계산적이라고 비난했던 저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 전체를 짊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려야 할 이름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박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흐느낌은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지금 우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넌 과시하고 칭찬받고 싶었겠지만 돈은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도 널 대신해서 영원히 갚아줄 수는 없어. 박준희는 저를 확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억울한 척하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상대방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의 도끼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더 말해봐야 창피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가까운 테이블들에서는 시선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압박은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의 좋은 날에 분란을 일으키는 싹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잔치가 더 이상 단순한 환갑잔치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과시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시욕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떠넘기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조언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제 박준희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아저씨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더 이상 저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봐야 할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희, 남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그들의 체면과 계산적인 얼굴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 살아온 수많은 세월 동안 처음으로 제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판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 그 군중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는 것을 본 박준희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재빨리 도망칠 다른 길을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서 있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치 시작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활짝 피었던 그 자랑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걸어놓은 아름다운 막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허망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시댁 식구들에게 여전히 변명할 여지가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오해였다.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집안 식구끼리 화가 나서 말이 오갔을 뿐이다. 라고 말할 기회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기에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뒤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 뒤 저는 또다시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든 사람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박준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약금 300만 원 사채 쓴 거 맞지? 그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박준희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빨라서 아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만이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채를 쓰지 않았다면 바로 반박했을 겁니다. 감추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찔린 사람만이 그렇게 얼어붙는 법입니다. 가까운 테이블들에서는 즉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시댁 쪽 한 아저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물잔을 들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박준희가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일 전에 그 사채업자가 나한테 잘못 전화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진짜 사채를 썼다고 하고 중얼거렸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체면은 제 몇 마디 말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누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인할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공황 상태만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웃을 필요도 윽박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헛소리하는 거면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창백해져?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넌 왜 아까부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두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또 다른 눈물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채라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서 터져 나온 이상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빚더미 위에 세운 체면 노름이었고 온 가족을 끌어들인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지만 갑자기 몇 분 사이에 확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님이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머니의 체면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딸을 감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그 화려한 자랑과 엄마를 위해 준비했다는 말 뒤에 사채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채는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길이 막혔거나 너무나 무모해진 사람들이나 손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서인지 아니면은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화가 나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남성적인 태도로 상황을 막으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결제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을 확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그 말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집에 와서는 언제나 제가 입을 다물고 참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지배인을 돌아보며 그조차도 자세를 바로잡게 만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처리해 주세요. 서명한 사람이 지불하는 겁니다. 지배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박준희의 마지막 퇴로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더 이상 집안 돈을 관리하는 형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었고 이름이 적힌 사람이 책임지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준희부터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테이블에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친척들의 얼굴까지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기회가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짜 체면을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는 죽은 듯이 서 있었고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 그녀의 가련한 모습은 처음처럼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에게 화목을 깨뜨린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말리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있거나 고개를 젓거나 상황을 이해했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손수건을 쥔 손은 선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박준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어떤 역할도 연기할 용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과시와 빚 그리고 저를 향한 계산으로 만들어낸 그 환갑 잔치라는 연극이 정말로 막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환갑 잔치라는 연극은 그 후 큰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그 다음에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들, 고개를 젓는 모습, 한숨 소리, 그리고 차마 감추지 못한 동정 섞인 비웃음들. 시어머니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난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몇 분 더 기다리다가
결국 결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박준희는 의자에 푹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온몸에서 뼈가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효녀라는 이미지는 결국 그녀가 가장 과시하고 싶었던 바로 그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쪽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힌 남자의 자존심, 다른 한쪽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일, 0만 원이 넘는 빚더미. 마침내 10분간의 혼란 끝에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로비 근처 구석진 곳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똑히 듣지 않아도 그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남편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전화였을 겁니다. 늘 점잖은 척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자신이 기둥인 양 행동하기를 좋아했던 남자가 결국 구석에 숨어 목소리를 낮춰가며 여동생이 자기 공으로 내세운 잔치값을 치르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셔츠 깃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척 보기만 해도 그가 돈과 체면을 동시에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호텔 지배인이 잔금 이체를 확인받았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떴지만 처음처럼 즐겁게 축하하며 떠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테이블을 지나가며 그저 예의상 고개만 까딱했고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야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준희를 동정의 눈빛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추지 않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한 가족이 스스로 가장 추악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피곤함 속에는 아주 낯선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의 절반쯤이 마침내 치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잔치 시작 때의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몇 개의 빈잔이 뒹구는 테이블 위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여전히 붉었고 한복은 여전히 고왔으며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감정을 본 첫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짧았지만 숨 막힐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꽉 쥐고 운전했고 박준희는 뒷좌석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가끔씩 훌쩍였지만 크게 울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정말 분위기 망쳤네. 네가 너무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연회장에서는 그들도 굴욕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이 닫히는 순간 진짜 본성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열쇠를 테이블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금속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확 돌아서서 저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당신 정말 너무했어. 저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저는 더 이상 그의 고함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방금 일어난 모든 일들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당황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뒤에 있던 박준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회장에서처럼 날카롭지 않고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무력함과 무능함만 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한 집안 식구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엄마 망신당하는 거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떨어지는 목소리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자발적인 거고 강요하는 건 이용하는 거야. 박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제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소파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또 언제나처럼 아들과 딸 편을 들며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더 이상 평소처럼 날카롭거나 앙칼지지 않았습니다.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 일은 준이가 너무 과했어.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확 돌아보았고 박준희도 고개를 번쩍 들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에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완전한 변화도 온전한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균열이었고 그녀가 처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딸을 감싸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갈등은 더 이상 잔치값 문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남편과 박준희는 저를 더욱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고 다시 저를 돌아보며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이 집안 체면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고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더욱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환갑잔치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집안의 평화를 지킬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댁이 원했던 그 평화란 사실 제가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여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준희는 오빠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마치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모든 죄를 제게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그냥 먼저 결제해줬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언니는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죠?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울면서 남을 물어뜯는 그 방식. 저는 그녀에게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잘못을 하면 울고 정체가 드러나면 온 세상이 자기에게만 못되게 구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그 가짜 피해자 역할에 양보해줄 인내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널 망신시킨 건 내가 아니야. 네 지갑보다 더 크게 떠든 네 입이지.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박준희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으며 마치 제게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도 떼기 전에 남편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잘못을 묻지도 자신이 어떻게 동조했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저를 보며 비난으로 가득 찬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집안 식구들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짓밟아? 당신은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라는 명분으로 여동생의 빚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그 방식.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죠.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네 온 가족이 무제한으로 돈을 빼가는 ATM 기계가 아니야. 이번에는 시어머니조차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예전처럼 단호한 기세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당혹감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 환갑잔치였잖니.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소란을 피워야 했어? 손님들 다 가셨는데 이제 집에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또 침묵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침묵이 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더욱 키울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돈 몇 푼이라면 왜 어머니는 따님더러 직접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팽팽하게 긴장된 수면 위로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에게서 박준희에게로 아주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비호가 아니라 의심과 피로가 뒤섞인 탐색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으로 다가와 마치 아내에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억지로 참고 있다는 듯이 가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어.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일 220만 원만 나한테 보내줘. 가족끼리 빌리는 셈 치자. 나중에 나랑 준이가 돈 마련해서 갚을게. 한 집안 식구끼리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저는 남편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제 자신도 목이 맬 정도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그 말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돈 필요할 땐 가족이고 나를 존중해야 할 땐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남편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의 메시지 화면을 띄우고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동계좌, 오늘 오후에 이체 권한 잠가놨어요. 당신들이 나를 잔치 자리로 몰아넣고 집에 와서 남은 돈까지 싹 털어갈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이번에는 남편이 정말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턱 근육이 굳어지고 눈에 공황의 빛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집에 와서 저에게 돈을 보내라고 압박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구슬리든 소란을 피우든 시어머니를 끌어들이든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목적지는 단 하나, 제 돈이었던 겁니다. 오빠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본 박준희는 즉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손을 떼고 불꽃이 튈 듯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정말 계산적이네. 처음부터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하려고 다 준비해놨던 거구나. 이날만 기다렸다가 우리 집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빠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인간한테 다시는 짓밟히지 않으려고 준비한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이어 마당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반응하기도 전에 철제 대문이 쿵쿵거리며 흔들릴 정도로 두드려졌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남자의 목소리가 안으로 외쳤습니다. 박준희, 문 열어! 갚을 날 됐는데 죽은 척 하지 마.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희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고 경악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짜 폭풍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이 조용할 날 없는 집의 마당을 박살낼 듯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마치 보지 않으면 저 밖의 사람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커튼을 세게 쳤습니다.
박준희는 거실 한가운데서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모습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문 밖의 일이 단순한 착오나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칠게 외쳤습니다. 문 열어! 숨지 마! 계약금 300만 원은 시작일 뿐이야. 오늘 해결 안 되면 내일부터 네 집 앞에서 장사할 줄 알아.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의자 가장자리를 잡은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확 돌아보며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습니다. 너 누구한테 돈 빌렸어? 얼마를? 박준희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진실이 터져 나오기 전에 입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몇 천만 원 안 돼요, 엄마. 제가 천천히 해결할 테니 소란 피우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의 남자가 껄껄 웃으며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몇 천만 원?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1억 8천이야. 집안 어른이 보증 서준 서류도 똑똑히 있는데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숫자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쓰러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고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며 방금 자신의 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몇 초 후에야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내 환갑잔치가 아니라 온 가족 다 같이 죽으려고 너희가 파놓은 함정이었구나. 저는 바로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법입니다. 저를 가장 섬뜩하게 한 것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사람의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모두 탄로 난 자의 공황이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 계속해서 문 밖과 거실을 오가는 시선,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궁지에 몰린 박준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울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맨날 다른 사람들은 환갑잔치 거 하게 한다고 누구한테도 지기 싫다고 한숨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라도 준비한 거지 제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보이지 않는 따귀와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언젠가 자신의 딸이 그 한탄을 빌미로 사채를 쓴 것을 정당화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멍하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박준희를 보았습니다. 이때 정확한 질문 하나만 던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차용증 담보는 뭘로 잡았는데? 박준희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문 밖의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숨 막혀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내 걸로 뭘 한 거야? 문 밖의 남자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승자처럼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여기 어머님 신분증 사본이랑 연금 수령 통장 그리고 보증 서명까지 다 있는데 뭘요? 어머님 서류 없었으면 따님이 뭘 믿고 돈을 빌렸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휘청거릴 정도로 떨리면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준희의 얼굴을 향해 떨며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내 서류 가지고 사채를 써? 박준희는 그제야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잠깐만 빌린 거였어요. 잔치 끝나고 형님이 돈 내주시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측했던 저조차도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희가 제 입으로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가 대신 돈을 내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의심도 추측도 아닌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박준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준희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쥐었고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때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도 얼어붙어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후에 그 화려한 잔치 주인공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가리키며 절망 속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환갑잔치를 해준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팔아서 체면을 산 거야. 그 말 이후 방 안은 폭발할 듯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희생양이 된 어머니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마침내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요. 제 말 때문도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두 자식이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녀의 서류와 명예를 담보로 잡았다는 것을 바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문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마치 몇 번만 더 치면 정말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밖에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오늘 피한다고 평생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안 갚으면은 여기서 장사할 줄 알아. 남편은 그제야 정말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확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강압적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해? 경찰에 신고하게? 이 일 터지면 이 집은 끝장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서류가 도용당한 것도 여동생이 어떤 빚에 얽혔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터지면 이 집은 끝장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여동생 손잡고 어머니 서류 훔쳐서 사채 쓸 때부터 이미 끝났어. 남편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귀에 대는 것을 보자 박준희는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죠. 저는 몸을 기울여 피하고 반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할 거야. 그 말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참고만 있는 형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손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반대편에 주소를 알리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으며 타인의 서류를 이용한 대출 정황이 있다고 명확하게 신고했습니다. 저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몇 분 후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 두 남자는 경찰을 보자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남을 협박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오만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류대로 정당하게 돈 받으러 온 겁니다. 소란 피운 적 없어요. 저는 마당으로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아직 환갑잔치의 향냄새와 술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하얀 등불 아래 모든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허가 없이 타인의 서류를 도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관님들 앞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경찰관들은 서류를 받아 한 장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필요하기 전까지는 끼어들지도 말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천천히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 반 걸음쯤에 서서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분이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경찰관이 서류를 들어 대조하며 평소 사용하는 서명에 대해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차용증의 서명은 조잡하고 서툴게 그어져 있었으며 시어머니가 연금 수령증이나 신분증에 하던 깔끔하고 익숙한 서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우는 대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명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 서류는 서랍 안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박준희가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빠를 확 돌아보며 목소리가 갈라진 채 외쳤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가 말해줘! 그때 오빠가 그냥 엄마 이름으로 대충 서명하고 나중에 돈 마련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남편의 얼굴은 나뭇잎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입을 막으려는 듯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조, 어머니의 서류를 이용한 사기 대출 사건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이름 불리신 분,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남편은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입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그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빛 아래 정체가 드러난 자의 공황에 빠진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전날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해서 경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마당에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진행해. 그러다 모자라면 형부가 서연이한테 얘기할게. 그 다음 저는 저장해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열어 모든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글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 되면 엄마 서류를 일단 막아.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천천히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운 게 나를 방패 삼아 돈 사기치라고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를 다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준희는 옆에 서서 다리가 풀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두 사채업자는 일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보고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 서류 위조 같은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음날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동시에 두 남자에게 더 이상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체면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양 옆집 이웃들이 골목에 웅성거리며 서서 서로를 쳐다보며 마당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어깨 펴는 삶은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건네며 구체적인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한이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잘했네. 이 집안이 아주 박살나길 바랐던 거지?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도 깜빡이지도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더 이상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기꺼이 희생양으로 삼은 비겁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들이 나와 당신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박살났어.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다음날 거의 정오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설 때 햇살은 뜨거웠지만 저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스스로 모든 추악한 것들을 제 눈앞에 까발렸기 때문입니다. 돈, 탐욕, 배신, 그리고 필요할 때 친어머니와 아내를 방패로 삼는 그 방식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는 뒷좌석에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가끔씩 코를 훌쩍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마치 폭풍을 겪고도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면 적어도 모두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신발을 벗어 벽 구석으로 3개 던지고는 확 돌아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찰서에서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기로 결심한 자의 지독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을 뱉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혼해.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여자랑은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마당에서 그가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을 때부터 언젠가 이 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의 손으로 여동생이 어머니 서류를 훔치는 것을 돕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피해자 입장에 서서 망신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입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박준희가 마치 오빠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오빠. 저런 형님은 집안 식구들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착한 척하는 거 다 알아봤어.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만 하는 그런 부류라고. 입 닥쳐! 시어머니가 확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저조차도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형식적인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 찬 고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입을 놀릴 정신이 있어? 아직도 덜 창피해? 박준희는 멈칫했고 입술이 떨렸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제 편에 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가 남편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야. 이 집 재산에 내 몫도 있어. 당신이 소란 피웠다고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남편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침실 옆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같은 사람과 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맨 위에는 부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가 몇 달 동안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박준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그 다음 장에는 줄어든 예금 내역과 명확한 증빙 없이 인출된 현금 거래, 그리고 제가 전날 오후에 은행에 제출했던 비정상 거래 임시 중지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테이블처럼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제 개인 재산이에요. 가구, 공동으로 모은 돈, 계좌에서 줄어든 돈, 전부 다 대조해 놨어요. 당신은 더 가져갈 몫은커녕 몰래 빼돌린 돈에 대해 해명해야 할 거예요. 남편은 서류 몇 장을 집어들고 빠르게 몇 장을 넘기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여동생 계좌로 이체된 내역에서 멈추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나운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이를 악물고 참고 모든 것이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해둔 이메일 사본을 띄워 그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당신이 제 동의도 없이 부부 명의로 카드 한도를 올리려고 신용관리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이에요. 필요하다면 은행이랑 당신 회사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단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집안 거실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게 되면 그 결과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체면 손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직장, 신용 기록, 그리고 그가 밖에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판까지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죽은 듯이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숨막혀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봐왔던 그 까다롭고 며느리 흠잡기 좋아하던 얼굴은 거의 사라지고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돈을 언제든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남편이 갑자기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테이블을 3개 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위선의 껍데기마저 벗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돈 쓰려고 했어. 그래서 뭐? 당신은 돈 있으면서 시댁을 돕지도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만 있으면 뭘 해? 이 집에서 살고 이 집 밥 먹으면서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멀뚱히 구경만 해? 당신 사람이긴 해? 방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도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숨막힌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눈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손을 들어 짝! 소리와 함께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나 세게 때려서 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박준희도 입을 떡 벌렸고 남편은 뺨을 감싸준 채 어머니가 제 앞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분노와 굴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서연이는 네 아내지. 너랑 준이가 파먹으라고 있는 금고가 아니야. 방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마지막 부부의 정까지도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간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당신이 원하면 해줄게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서 가져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아야 할 거예요. 그 후의 날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를 질질 끌거나 덮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의 사체는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가 검토되고 서명이 대조되었으며 결국 그녀는 채무변제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명품 가방, 몇 점의 보석, 그리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스쿠터까지. 과시를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이 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가 아내의 명의를 무단으로 신용서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팀장 직위는 박탈되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치고 어딜 가나 체면을 중시하던 그는 이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고 예전에는 즐겨 쓸 안부 인사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끄럽지도 더 이상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와 함께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을 때 제가 아주 부드럽게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남편이 정말로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말해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이미 그 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장 눈에 띄게 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친한 친척들을 직접 불러 모았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랑하지도 남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체면을 중시했고 딸을 맹목적으로 믿었으며 오랫동안 며느리를 억압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녀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그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고운 한복도 날카로운 말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앉아 마치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두 손을 계속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다. 욕심 많고 독한 사람은 네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안아주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말해줘야 되고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복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의가 언제나 의무로 여겨지는 집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준희는 그 추락 이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썸을 타던 남자도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모으려 애썼던 칭찬과 감탄의 눈빛은 이제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체면이 결국 그녀를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도 잘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단 하나의 질문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빚더미 앞으로 밀어냈을 때 당신들은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길 바랐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외가 쪽 사촌 언니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그녀는 아들에게 집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지만 체면과 인격은 너희가 전부 잃어버렸어. 그녀는 더 이상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감싸주지 않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잃는 것이 아프지만 간직하는 것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존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한 가족이 체면과 탐욕에 의지해 살게 되면 머지않아 바로 그것들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불태워버릴 테니까요.